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이유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신, 예. 공부의 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예. 아니 왜 갑자기 공신이 왜 나옵니까? 이 정도면 공부의 신이라고 해야지. 예. 일단 뭐 메디블럭 네. 대표님 두 분이신데, 그렇죠. 이은솔 코파운더님과 고우균 대표님이신데, 둘 다 대표라고는 돼 있지는 않으신데 대표님인데 대표시죠? 예. 근데 두 분이 한 분은 치과의사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영상의학과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신데 또 한 분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겸직하고 있는 이거 의사가 참 쉬운 거군요.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선생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블럭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우균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치과 의사기도 하고요. 치과 의사 되기 전에 원래 컴퓨터 전공을 했어가지고 제가 직함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인상 깊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디블럭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솔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고, 사실 이제 의대 들어오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의대 들어와서 연구를 하면서 약간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써놨는데 또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디블럭은 어떤 회사예요? 회사인지. 메디블럭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라고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요즘 블록체인이 하도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들도 같이 덩달아 화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메디블럭에도 조금씩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 그러니까 개인 건강 기록 플랫폼이라고 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 기록들, 환자가 이제 여러 병원들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병원 기록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기록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있는 기록들, 가정용 의료기기 있는 기록들, 이거 모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데이터를 뭐 연구자에게 건네주거나 이런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약간 옛날에 사진을 뭐 자기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없었던 시대에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로 편집하고 업로드한 게 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 데이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료 데이터가 포함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의료 데이터는 그런 병원에서 생성되는 나의 임상 기록, 또 영상 기록, 또 유전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집에서 생성하는 뭐 활동 데이터라든지 체중, 몸무게 이런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자기 과거의 병 이력들은 다 나오겠네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성되는 오픈하겠다라고 한 정보는 다 오픈하는 기록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만 관리하고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입니다. 처음에 오픈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그 정보가 어떻게 블락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실 의료 정보가? 저희가 이제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원래 저희 컨셉 자체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거를 조금 더 제가 워딩을 바꾸자면 건강 기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의료 정보라고 하면은 메디컬 레코드나 메디컬 인포메이션이라고만 하지만 영어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헬스케어 인포메이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기록 관련된 건데,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뭐 영상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헬스로그 데이터라 그래서 삶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각 병원들에 나뉘어져 있거나 뭐 특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결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따로따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정보가 가치가 없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오픈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오픈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기존에 병원에 갇혀 있었던 데이터들을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와서 뭐
당연히 암호화돼가지고 자기만 보는 거죠. 네. 나만 보면은 큰 문제가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블록체인 중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역이 인터넷 다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플랫폼 이용하면 내 데이터도 오픈이 되는 게 아니냐, 약간 네. 거기 노이로제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네. 그러면 그 우리 회사는 그러한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인가요? 예, 이미 만들었나요? 예.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있는지 조금 뭐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프루프 오브 컨셉 POC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좀 이제 상용 프로덕트를 위한 그런 개발을 진행한과 동시에 대학병원과 작년에 POC 했던 걸 바탕으로 POC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드블록이 작년에 회사는 설립되고 그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ICO 작업 준비를 해서 작년에 ICO를 마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상장도 작년 하반기인가 12월인가 네, 올해 거의 1월인가 바로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습니다. 말에 했죠. 네. 예. 그런 뭐 과정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의료 쪽은 그래도 펀드레이징 분위기가 좋으니까 VC에 가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저희는 사실 준비를 한 거는 재작년부터 네.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의료 데이터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메디블록으로까지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필드에서는 계속 ICO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사실 처음부터 ICO로 펀드레이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VC 펀드레이징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ICO에 VC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는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ICO를 생각을 하고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한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설립 이후에 바로 ICO 작업을 하고 ICO 진행하고 상장하는 절차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ICO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회사에 어느 정도 뭐 모집을 했고 네, 어떤 어느 기반에 상태로, 얼마 어떻게 정도로 하는지 모집했고 조금 뭐 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한 거는 대부분은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퀀텀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 우선 펀드레이징을 퀀텀은 중국에서 진행을- 만든.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메인 멤버들은 다 중국이고요. 퀀텀 파운데이션 자체는 싱가포르에 이제 네. 설립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멤버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긴 하지만 중국색이 굉장히 짙은 뭐 중국 플랫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네.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퀀텀 플랫폼 위에서 저희는 펀드레이징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발행한 메디 토큰이라고 하는 것도 퀀텀 기반의 토큰 형태로 토큰이고. 지금 현재 네. 유통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암호 화폐가 퀀텀이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투자 수단으로 받기는 했어요. 앞에 세 종류로 받은 거예요? 네, 펀드레이징 그렇습니다. 때? 네. 근데 아무래도 메이저는 퀀텀이었고요. 네. 뭐 근데 금액은 사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암호화폐가 굉장히 플럭츄에이션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을 뭐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 ICO를 끝낸 한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원화로 하면은 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로 하면 200억 정도. 그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얼마 정도가 돼? 예. 지금 사실 그 원화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200억은 회사로 들어온 돈이 200억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그 당시에 펀드레이- 펀드레이징 네. 했을 때 원화 기준으로 금액으로 200억이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행하는 토큰 그 전체 가치는 빼고 네. 가치 빼고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회사로 들어온 들어온 네. 게 그 들어온, 정도 수준.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어떻게 가치가 되나요? 그렇다는 네. 게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사실 데일리로 체크를 안 하는데 대략 네. 저희가 막 지금 한 코인 마켓캡에서 뒤져볼까요? 지금? 굉장히 최근에 코인 굉장히 많이 마켓캡을 보는 게 떨어져서. 사실 제일 빠르긴 합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코인 마켓캡 데이터가 근데 조금 예. 계산 방법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산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 잠깐만요. 네, 네. 하여튼 뭐, 코인 마켓캡이 예. 빨리 안 저희가- 보이지. 좀 이따가 뭐 예. 600 아, 좀 안 되네. 예. 500 몇십억이 알겠습니다. 되네요.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죠. 네. 파운데이션은 어디다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충 이 나누어주는 플랜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이 방송을 듣고 ICO를 생각하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저희 회사는 지브롤터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ICO를 진행을 했고요. 스페인 아래쪽인데 영국령입니다. 영국령이죠. 맞아. 스페인 아래쪽에 있는 영국령. 거의 아프리카에 인접한 곳에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설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뭐 ICO 관련해서 뭘 더 얘기를 그리고 될까요? 처음에 뭐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서 뭐 밝힐 수 있는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랑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또 화이트 페이퍼는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런 얘기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화이트페이퍼 작업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화이트페이퍼에만 순수하게 들인 시간이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됐던 것 같고요. 뭐 이게 요즘은 이제 뭐 다들 한 1개월이면 보통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대 내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쓰는 폼 같은 것도 점점 정형화되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우리 화이트 페이퍼 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업이고 비즈니스 모델 짜는 거고 하고, 또 쓰면서 계속 바꾸고 또 모델링도 해보고 프로그래밍도 짜보고 테스트를 해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게 완성된과 동시에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페이퍼 쓴과 동시에.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 쓰시고 그 다음엔 또 그 펀딩하기 위해서 뭐 어떤 프라이빗도 받고 프리도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셨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러니까 요즘은 단계를 거의 3단계로 나누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시드 펀딩 단계, 정말 엔젤 라운드 도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 라운드는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인베스터 분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은 라운드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일 라운드가 있었어요. 근데 퍼블릭 세일은 요즘 뭐 팀마다 굉장히 성격이 다르긴 하는데 퍼블릭 세일 라운드 자체도 되게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 라운드별로 조금씩 저희가 보너스 쿠폰 토큰을 좀 더 드리면서 진행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하면서 조금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그 뭐 사실 ICO 진행하다 보면은 에피소드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파를리오 다니시면서 살 사람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큐텀이나 주로 큐텀을 받으셨고, 아니면 그러면 큐텀이나 이더리움 가진 사람들을 주로 상대해서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프로젝트랑 좀 다른 특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통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더리움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이 또 재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사실 일반 대중보다는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같은 거 들어오실 때 아예 암호화폐를 우리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건지 또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퀀텀으로 그분들은 시작을 많이 하셨죠. 퀀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오시고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 ICO 들어오는 것도 보통은 첫날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 후로 이제 보통 안 들어오는 게 약간 추세인데, 저희는 꾸준히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약간 이런 특성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플랫폼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내부적인 어떤 뭐 절차라든지 고민을 해서 뭐 이더 기반으로 많이 하는데 퀀텀으로 가셨는지, 어떤 장점을 받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퀀텀이 없었어요. 퀀텀 ICO도 안 한 상태였었고요. 저희가 처음 빌드업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도 내부 POC를 처음 만든 거는 이더 기반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이제 5월 달에 했었던 뉴욕의 컨센서스에 갔는데, 그 전에 이제 퀀텀 팀은 ICO를 마친 상태였고, 뭐 제가 그 전에 퀀텀 팀을 알았던 건 아닌데 그 ICO라는 과정을 통해서 퀀텀을 좀 접했던 적이 있어서 컨센서스에 갔더니 팀이 있길래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뭐 그쪽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그냥 원 오브 댐인데, 그들 플랫폼 상에서는 정말 첫 번째 덱일 수도 있는 거였고, 실제로 ICO를 한 걸 보면 저희가 퀀텀 플랫폼 상에서는 3번째
ICO를 한 플랫폼, 그러니까 프로젝트였고요. 외국인이 하는 프로젝트는 첫 번째였고 헬스케어도 첫 번째. 뭐 그러다 보니까 퀀텀 쪽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여러모로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움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좀 얘기를 많이 해 나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더리움이든 퀀텀이든 둘 다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EVM 기반으로 만들면 똑같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호환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한국에서 뭔가 POC를 하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먼저 좀 뻗어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계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퀀텀이 이제 중국 계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약간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었고요. 네. 그 분배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뭐 세일은 얼마나 하셨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은 얼마를 배분하셨고 이거 토큰 알로케이션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 향후에 또 우리 메디블록을 모델로 삼아서 ICO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만 뭐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저희 전체 발행량의 50%를 저희는 이제 퍼블릭 세일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체 50% 할당한 것 중에 30%는 세일이 됐고 20%는 세일이 안 돼서 20%는 저희가 추후에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 중에 10%는 얼리 인베스터나 이제 어드바이저 쪽에다가 저희가 결국 프라이빗 인베스터도 걷어들인 거를 100으로 보고 네네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네 100에서 10은 이제 얼리 인베스터나 어드바이저 쪽에 저희가 알로케이션을 했고요. 잠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그 저희가 받은 퀀텀의 100에서 10이 아니라요. 저희 처음에 발행하기로 한 메디 토큰 전체에서 10이 그만큼 할당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100 중에서 50을 퍼블릭을 하려고 그랬는데 20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30이 사실은 돈으로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소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에 해당하는 것만큼 퀀텀이나 이더나 비트코인이 들어온 거고요. 들어온 거죠. 나머지 안 팔린, 그러니까 판매가 되지 않은 20에 해당하는 토큰은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캐시로 들어오는 금액은 요 30%를 계산한 게 200억이라는 얘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죠. 근데 어차피 프라이빗 세일도 있을 테니까 사실 다 돈 들어온 거는 다 30% 안에 든 거잖아요. 그거랑 이제 그 10% 해당하는 얼리 인베스터 거기서 일부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뭐 30 몇 프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실제적으로 현금 들어온 거는 저번에 하여튼 전체를 100으로 보면 40%가 되네요. 40% 가까이. 40%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어드바이저에게 할당된 건데 저희가 어드바이저가 현재 계신 어드바이저도 있지만 향후에 들어올 어드바이저 분들한테도 알로케이션을 한 게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40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40에서는 20은 저희가 사업 개발 목적으로 향후에 쓰겠다라고 얼로케이션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20이 저희 팀에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은 백서에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백서의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퀀텀을 받은 양하고 또 우리 메디 토큰을 할당하는 양하고 이게 또 듣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큐텀이나 이제 이더나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려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피에터를 해야 되잖아요. 크립토 투 피엣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혹시 저희 회사도 월급을 크립토로 주시고 계신가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요? 이게 되게 딴 회사들도 보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더는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굉장히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기본적인 루트는 뭐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건 지브랄타 법인인데 그 지브랄타 법인에서 실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체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던데. 근데 그거는 빨리 푸셨나 봐요. 네, 뭐 저희는 사실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어서. 그래요. 대신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좀 이제
많이 접촉을 하시고 또 믿을 만한 분을 찾으시고 하는 게 좀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예. 서비스 본질로 이제 들어가서 네. 그 의료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협력이 돼야지 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의료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이런 정보들을 잘 안 주려고 하고 좀 뭐라고 좀 자기네들끼리 좀 챙기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워킹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사실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이었으면 저희 같은 플랫폼이 있다고 해도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철옹성같이 병원이 지키고 있었던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도 굉장히 소비자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내 손안의 차트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환자 자신의 의료 기록 볼 수 있게 하고 서울대나 뭐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도 다 각자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들도 이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병원들이 이제 앞서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데 도움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어서 저희랑도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서 MOU를 맺거나 그런 데도 있지만 MOU를 맺지 않고 지금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플랫폼이 나왔을 때 함께 하기로 한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블락에 아까 뭐 말씀하신 의료 정보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장이 조금 안 좋아서 심장 초음파를 찍거든요. 그러면 비디오로 찍어요. 그러면 30분 정도의 비디오를 맞죠? 이게 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시네. 맞아. 네.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고 사진은 이제 캡처를 해서 남길 수도 있고. 근데 비디오를 많이 찍죠. 30분짜리 하면 거의 비디오를 하나 이렇게 찍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 그래서 비디오가 나오는데 이거는 항상 제가 생각에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로는 그 블락에 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프로 오브 컨셉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이거 올릴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비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전부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에는 인덱스, 해시값, 이력 정도만 올립니다. 올리고 데이터 저장은 별도의 공간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별도의 공간은 환자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보통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환자가 원하면 다른 백업 저장소로서 다른 저장소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앙 저장소 자체를 탈중앙화 시켜서 거기를 이용을 하게 하는 거를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뭐 송 대표님이 뭐 영상을 찍었어요. 이걸 찍었어요. 그 병원에서. 그러면 메디블락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러면 먼저 회사에서 그 병원과 제휴를 먼저 맺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건 실제 유틸리티 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되겠죠? 있고 또는 그런 방금 얘기하신 유즈 케이스에 해당하는 어플을 또 만드는 업체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도 메디블락에서 하는 건 어디 영역까지예요? 여기서? 저희는 사실 코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이런 의료 데이터를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플랫폼 만들면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까지 해가지고 제휴까지 해서 뚫어놓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병원들은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작은 병원들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뭐 처음에 이제 파일럿 테스트로는 가능한데 저희가 일일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들에 이미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 회사들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병원 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POC 한 대가 뭐 저기 그 치과 병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POC를 하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쪽과 같이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POC를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병원 쪽에서 아직은 오픈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정부 측에서 워낙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직은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대학병원들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뭐 어떤 그냥 MOU나 이런 가십거리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그 연구 결과로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인 건강 기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본질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개인이 스마트폰에다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 저장하고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병원 입장이나 다른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이거를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자데이터이기 때문에 쉽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치 2주인 거 20주로 바꿔버리면 보험금을 몇 배로 탈 수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사실 개인 건강 기록이란 컨셉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이 저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병원에서 개인이 저장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개인이 이거를 제3자 병원 C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자에게 넘겼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넘겼을 때 그 데이터랑 개인이 넘긴 데이터랑 블록체인 값을 맞춰봐가지고 아 이게 진본이구나, 이 진본 증명을 하게 해서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200%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뭐 유변조 불가능하고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병원에서 써줘야 되고 정보를 올려줘야 되고 내가 그걸 인증을 하고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북적북적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걸 제가 질문 드린 게 그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변조 불가능하고 체크 가능하다는 거는 다 아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그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내손안의 차트라든가 대형 병원들이 이미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약 사항은 뭐냐면 자기가 그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에 대해서만 볼 수 있고 그 진료 내역을 다른 데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건데, 이게 PHR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나와 있다는 거는 대형 병원들이 PHR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게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과 저희 플랫폼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연결성을 통해서 가치를 증대시키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고,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저희가 병원 타겟팅해가지고 파일럿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대형 그러니까 뭐 1, 2차 병원들을 다니면서 일일이 영업을 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사실 사용하는 솔루션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종류가 없어요. 실제로는 뭐 100가지 이상의 제품이 나와 있지만 한 특정 제품이 마켓 쉐어가 50%가 넘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켓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곳들과 솔루션 제휴를 통해서 그 솔루션 업체도 윈윈할 수 있는 저희 전략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업무 협력을 통해서 그 영업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영업을 이미 깔려 있는 솔루션에다가 저희 피처를 추가해가지고 플랫폼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1, 2차 병원하고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 지금은 없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저희가 만드는 거고, 그런 쪽을 또 노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만들기보다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분들하고 협력해서 저희 플랫폼에 연결해 주십사 하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제 이쪽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개인 건강 기록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보통의 그 자기네 회사의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하고 그걸로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러는 거를 병원들은 다 싫어했거든요. 자기네가 데이터 저장하고 비즈니스 하면 되지 왜 걔네가 하냐. 근데 이제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이 니즈를 니네라면 이 PHR이 진짜 제대로 된 PHR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랑도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줘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고 POC를 하고 이러는 측면이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첫 번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저희의 그 블록체인은 언제쯤 그 제네시스 블락이 생성이 되는 건가요? 저희 그 플랫폼이 지금 로드맵이 지금 홈페이지도 공개가 돼 있지만 이번 한 여름에서 한 가을 정도 넘어갈 때쯤 이제 베타 버전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 플랫폼이 나오고, 그 플랫폼만 나와서는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지갑에 해당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도 올해 말에서 내년 늦어도 초까지는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로 웬만한 회사는 이제 돈을 받으면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입이 있게 되잖아요. 개입인지 밸류 에디션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네, 저희는 밸류 에디션이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네. 캡틴은 밸류 애드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전국을 찔러주셔서 그렇지만 이제 그게 없으신 상황이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오셨어요. 자, 이거 어떻게 쓰실 생각이시고 또 어떻게 쓰고 계신지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사실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자 개입이 없다고 하셨는데 막상 ICO를 하고 나면 일반 대중분들이 엄청 그 프레셔를 프레셔를 엄청나게 가하세요.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외국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거기 팀 멤버들 신상을 다 털어가지고 인터넷에 뿌리면서 뭐 정말 막말로 뭐 정말 심한 말까지 쏟아가면서 가족들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일반 대중분들이 돈을 넣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프레셔, 일종의 개입, 투자자들의 개입 같은 건 굉장히 많긴 한데 저희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ICO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사실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커뮤니티 관리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그쪽이랑은 조금 다른 이슈일 것 같긴 하지만 뭐 돈을 저희가 얼로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 그 백서상에다가 이제 저희가 명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퍼센테이지까지 지금 다 뭐 저희가 적어놓겠는데 지금 그거를 다 기억해서 얘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뭐 대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개발비, 그다음에 마케팅비, 그다음에 리걸 컨설테이션 피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거는 거의 개발비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개발비라고 하면은 뭐 결국 인건비 쪽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 뽑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노력을 들이고 있고 그 사람 한 분 한 분을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토큰 이런 설계나 그다음에 화폐 발행 정책 쪽에서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설계를 보면은 이게 두 개로 설계를 했어요. 메디 토큰과 메디 포인트로 메디 포인트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스팀에서 많이 차용해서 이제 가져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게 작동되는지 두 토큰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먼저 그 다음에 또 제가 통화 그 발행 정책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토큰 그러니까 뭐 저기 저는 뭐 백서 읽어봐서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토큰 왜 두 개로 설정하셨는지 이 각각의 특성이 뭔지 왜 하나만 상장이 돼 있고 하나는 상장이 안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그 메디 포인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메디 토큰은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토큰이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토큰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메디 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쪽에 생태계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줘야 되거든요. 의료인들한테도 리워드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도 리워드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기록을 이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올리게 되면 그때 리워드를 주기 위해서 메디 포인트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메디 포인트도 메디 토큰처럼 똑같이 상장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때 바로 팔아버리게 되면 또 우리 생태계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팀에서도 스팀 파워를 묶어두듯이 저희도 메디 포인트에서 메디 토큰으로 전환하는 거를 좀 기간을 걸어 가지고 기간 지금 얼마 걸어 놓으셨나요? 지금 얼마? 백서상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근데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스팀이 실상 지금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다 보니 그거를 굉장히 많이들 차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팀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계속 리워드를 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무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을 시키고 있고 근데 그 모델로 가기에는 뭐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 그게 워킹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국에는 캐시 그 인플럭스가 있어야만 이 서큘레이션이 성립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뭐 저희도 저희 토큰을 무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을 시켜서 계속 리워드를 준다면야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발행하는 이 토큰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가 리워드를 드리는 부분을 방금 이제 이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내 리텐션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토큰 리워드를 직접적으로 드리게 되면 이 가치를 보장하기가 어렵고 뭐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발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리워드를 주는 토큰과 실질적으로 밖에서 거래되는 거를 구분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리워드 주는 토큰의 뭐 어떤 인플레나 그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리워드를 주는 토큰은 발행 한도가 없고요. 예. 예. 그러면 그게 13주가 걸리지만 3개월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메디 토큰으로 바뀔 수 있으면 인플레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인플레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메디 토큰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랫폼 액티비티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백서를 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저희 메디 토큰 그 풀이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메디 플랫폼이 사용되는 데에서 따라서 발생되는 사용료가 계속 거기에 적립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이 메디 토큰 풀에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백서상으로는 30%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 30%에 해당하는 메디 토큰의 양하고 메디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메디 토큰으로 바꾸고자 신청하신 분들 비율을 다이내믹하게 계속 컨버전 레이트를 계산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액티비티가 증가하게 되면 메디 토큰 풀에 들어오는 인플럭스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메디 토큰 그 포인트, 메디 포인트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플레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이내믹한 레이시오를 적용함으로써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메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발행이 되긴 하지만 expiration date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기간을 좀 충분히 두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기간 내로 사용을 안 하면 사라지는 형태의 내부 포인트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모델 자체가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만든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저희가 인자들을 벡터들을 적용해 놓은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 좀 일단 테스트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서비스 워킹 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드 포크도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스팀에서도 이제 인자 조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하드 포크도 이제 꽤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아마 이제 실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상황이나 피드백을 받고 또 조정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쉬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선 나눔대단 마루189 정남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민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후원의 큰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정근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잠깐 언급하고 우리 박상열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 팀장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한번만 첫 시작 때만 와보고. 박상영 저기 우리 그 주임이 계신데 올 필요가 없죠. 그런가요? 이미 늘 와가지고 저렇게 자리 잘 지키시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솔즈마 창업스쿨도 이제 시작을 해서요 3주가 지났고 이제 4주차로 접어드는데 연속 매진 100명 매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유 대표님의 인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상한선을 둬야 되는데 이게 상한을 안 두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인플레인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감당 가능한 인플레라고 하죠.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부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이 메디블록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쟁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자 대비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쪽으로 이렇게 ICO한 그런 외국 사례들이 좀 있나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몇 군데 있고요. 뭐 사실 아시아 쪽에는 뭐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데라고 한다면 서구권 쪽엔 좀 있어요. 미국에나 아니면 유럽 쪽에 좀 있는데 뭐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는 뭐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의료 시장인 거는 분명한데 그만큼 거기 지금 있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막강해요. 그리고 그 이제 페이어가 가장 큰 페이어가 다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페이어가 정부다 보니까 거기는 그 민영 기관들 중심으로 민영 그 사업체들한테 자기네들 인터페이스를 다 맞춰줘야 되는 구조라면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에서 맞춘 딱 그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모든 솔루션들이 맞춰져 있는 형태라 저희가 조금 더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를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쪽 이제 이용률이 훨씬 다른 데보다 높고 접근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에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략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정 의료기관에 저희 솔루션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옆에 경쟁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포모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가 로컬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그 현장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데서 느껴지는 그 위기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실제로 뭐 뉴스로 보셨겠지만 병원 뭐 망해서 접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들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지금 그 의사들 연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이제서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경인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약간 깔때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깔때기 내주셔도 됩니다. 깔때기 타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을 대부분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그들이 말하는 백서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무래도 벤치마킹을 항상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랑 기술적인 비교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수준인 곳들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어디예요? 목록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자. 그리고 뭐 그 중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ICO를 끝낸 상황에서 본인들이 ICO를 하면서 광고비를 엄청나게 지출을 하면서 계속 저희 이름을 물고 늘어졌어요. 여기보다 낫다 우리가. 그러면서 특정 어떤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 미디어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메디블록에 비해 갖는 강점이 뭐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클레임하는 문서를 이렇게 내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컨택이 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전 사실 그 클레임하는 걸 받아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클레임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도 모르고 의료 시장도 모르고 근데 대표는 의사래고 뭐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경쟁업체라고 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경쟁자들은 거의 바닥이죠. 바닥. 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예, 자, 두 번째 질문.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이해가 딥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제가 이해를 한 바로는 이제 결국엔 저희 플랫폼을 쓰려면은 그 의료 기관에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뭔가 제휴를 맺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영업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은 뭐 의료기관들은 보통 이제 본인들 독자적인 서비스를 추구하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굳이 저희 거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게 궁극적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리버스 ICO라 그래서 뭔가 실체가 있는 분명한 서비스나 BM이 확립된 회사들이 이제 ICO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제 저희 의료 기반의 뭔가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 저희는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존에 있던 이제 사실 병원들이 자기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한다고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 이제 한정을 짓고 얘기를 하면
그 병원에서 하는 서비스는 그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환자가 근데 그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고 대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보험사 산하에 여러 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험사 어떤 특정 보험사 앱만 이용을 하면 자기의 이제 모든 영역이 커버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한 병원에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도 그 병원에만 국한이 되고 이제 환자가 원하는 거는 여기 정형외과, 여기 내과, 그리고 여기 종합병원 이 모든 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 연동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PBS나 그 MBS들이 다 그렇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내보다는 더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거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업체들이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걔네는 거의 관망을 하고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비집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잘하면 나중에 여기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해서 써보든지 약간 이런 입장에 가까운 입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한국에서도 이런 의료 서비스하는 회사나 뭐 의료 기관들이 뭐 주로 이제 병원일 텐데 리버스 ICO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병원이 리버스 ICO를 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병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스위스 지브롤터에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한번 ICO 가자 뭐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면 한국이 발전하죠. 네, 네 불가능한가요? 네. 아직은 뭐 움직이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이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특정 병원이 하나가 자기가 뭔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다른 병원과의 연결성은 없는 상태로 특정 병원에 한정된 서비스만 만들잖아요. 그럼 여전히 계속 그 조각난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솔루션 업체도 비슷한 위치일 것 같아요. 저희가 취하는 건 중립적인 입장에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여기 들어와도 자기네들이 기여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특정 솔루션 업체가 ICO, 뭐 리버스 ICO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경쟁 업체인 B, C 다 해가지고 또 조각난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당장은 저희보다 경쟁력이 훨씬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메디블록의 블록체인에 이제 올라가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메디블록의 블록체인이 어떤 용도인지, 아까 설명해주신 거는 이제 데이터는 이제 개인 의료 정보가 뭐 스마트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해시 값을 이제 메디블록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이제 조작이 일어났는지를 검증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메디블록의 블록체인은 뭐 검증을 위한 용도인 건지, 그리고 뭐 병원이 망하거나 아니면 개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그럼 개인 의료 정보가 사라지는 건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본적인 용도는 이제 무결성 검증이 사실 1차적인 용도이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보상 시스템을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자기 스마트폰이나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저장을 하게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잃어버리거나 뭐 앱을 지워버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백업 저장소로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분산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산 저장 시스템에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지워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가 이제 클라우드 이용을 하지 않고 자기 스마트폰에만 사진을 저장을 했을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실했을 때에 대해서는 이제 또 책임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병원은 또 병원 나름대로의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과 별도로. 그래서 환자가 원하면 또 다시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혹시 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이제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의료법상 병원이 망하더라도 10년 정도 이제 자기 기록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관을 해야 되는 거나요. 사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법이나 이런 게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백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그 계정과 역할을 세 개로 구분하셨더라고요. 일반 사용자, 의료 공급자, 의료 연구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의료 공급자야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의료 연구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 상황은 개인이 특정 연구자라든지 다른 주체에게 허락을 해준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체계적으로 보면 전체 관리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쓰기에 대한 관리 키가 또 따로 발급이 됩니다. 이 스팀에서도 사실 포스팅 키가 따로 발급이 되듯이 그런 개념인데 이게 사실 그 경우가 왜 존재를 하냐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 부모라든지 그 데이터를 또 대리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로 이제 자신의 키를 제공을 해서 허락을 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일반인하고 연구자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서상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결국 그 의료 공급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이제 키를 발급해줘서 여기다가 쓰게 해줬을 때 그러면 일반인으로서의 이제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인으로서 누가 대신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고 일반인이든 연구인이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이런 거랑은 좀 크게 이제 위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2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간단한 거부터 드리면 아까 실제 토큰 뭐 발행 개수랑 시가총액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발행된 코인 메디블락 코인은 41억 개 정도로 나오고요. 근데 그 금액을 곱해 보면 아까 뭐 600억 수준이 아니라 800억 이상 수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토큰을 전체 발행할 때 처음에 사용자들이 갖게 되는 50%를 가지고 보통 시가총액을 매기는 건지 아니면 팀이나 어드바이저나 내부에 리저브하는 것까지 포함된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가총액 계산하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코인마켓캡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만의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숫자 계산하는 게 좀 트리키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코인마켓캡에다가 리포트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선뜻 그 전체 마켓캡을 얘기를 못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마켓캡하고 코인 마켓캡에서 보여주는 게 저희는 거기서 물어보는 거를 다 대답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는 저희가 뭐 그 50%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저희 다른 데로 이제 나간 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제대로 서큘레이팅 되는 거는 한 30억 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격이 매겨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본격적인 질문은 아까 결국 의료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사실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아까 병원이나 이런데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정보라는 게 특히 의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그 메디블락의 의지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뭐 보건복지부의 의지 혹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좋아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개별 병원이나 그 관계자들 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좀 더 큰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기관과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메디블록 투자자 같으신데요. 개인적으로 네. 메디블락 좀 가지고 계신가요?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다른 이제 ICO 한 업체들이랑 굉장히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랑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위원회 같은데 자문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보건복지부, 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 정통부 이런 데 쪽이랑은 좀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 같이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참여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 목소리를 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과제가 나왔거나 했을 때 함께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력 관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될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메디블록을 뭐 공인한 뭐 어떤 의료 정보 블록체인으로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않고요.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네. 통해서 아마 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네. 이제 그 저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주 일반적으로 이 코인을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시각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과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시오도 문제잖아요. 아시오가 지금 뭐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구두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다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ICO를 하는 업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ICO라는 이 펀드레이징 메소드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 에피소드 잠깐 물어보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ICO를 한다고 공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 중에 뭐 생판 모르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전화번호를 구글링을 해보니까 누가 봐도 다단계 뭐 이런 분들도 네. 연락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다단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 필드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또 다들 인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제도화는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 하나 여기 이 그 필드에서의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한 성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원래는 이제 컴퓨터 전공이었고 석사를 이제 미국에서 하면서 이제 계속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권에서 왔다 그러면 IT 쪽에서는 뭐 그냥 항상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한국 프로젝트 뭐 한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요즘 이제 좀 장이 가라앉으면서 약간 죽긴 했지만 작년에 한창 막 폭발적으로 계속 이 장이 성장할 때쯤 보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저희 프로젝트에는 관심이 뜸하다가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이래서 한국 이러면 갑자기 눈빛이 변해요. 컨퍼런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막 제 손을 움켜잡고 막 우리 친구하자 막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한국인인 게 외국 나가가지고 이렇게 먹히는 경우를 처음으로 겪어봤거든요. 블록체인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 이 필드에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느껴지는 게 한국 시장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굉장히 난리예요. 물론 이게 여기에 폭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금연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거긴 한데 스위스의 사례를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조금 스마트하게 이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러게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하고요.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또 금전적인 면에서도 저희도 같은 경우에도 지브롤타르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그쪽에 있는 뭐 회계법인 그다음에 법무법인 돈 많이 벌고 있고 스위스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고용 창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될 거고 외국에서 또 몰려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네. 제가 생각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기 전에 지금은 ICO를 한국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뭐 실질적으로 네. 금하는 거죠. 네. 하려고 하시는 또는 비슷한 거를 우리 메디블록을 모델로 삼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버스 ICO의 원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올해가요. ICO가 프로젝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이제 문제나 약간 이런 게 생겨나는 거는 자기들이 뭔가 로드맵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는 일 지키지 않을 때 이제 민원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뭔가 고소나 이런 것도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금지가 됐든 금지가 됐지 않았든 어쨌든 자기들이 정도를 좀 지켜서 자기들이 뭐 리버스 ICO를 하든 ICO를 하든 하기로 한 로드맵과 그리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거를 지켜 나간다고 하면 아마 별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이미 좀 정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저희도 목격했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는 사실 정부랑 매번 계속 컨택을 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너무 돈만 보고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ICO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절반 이상은 여기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 그 돈 때문에 억지스럽게 블록체인을 사업에 적용시켜가지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보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정말로 스캠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스캠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 산업 전체를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리버스 ICO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블록체인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발상이 여기 돈이 많이 되니까 ICO라는 걸 하면 나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정말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ICO를 잠깐 팁을 하나 좀 더하면 저는 AI에 더불어서 이제 블록체인 오면서 사실 개발자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게 이제 또 개발자들이 있지 않으면 이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개발자 몸값이 더 올라가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블록체인을 했을 때 그래서 개발자들이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진행을 하면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안 되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료 영역 특히 이제 그 기존의 그 의료 기관들이 오픈해주지 않고 원래 의료 정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건데 오픈해주지 않아서 그 오픈됨으로써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런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좀 그 뭐 유변조 방지나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좀 그 국가적으로 아니면 그런 기관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빨리 이런 서비스가 내가 메디블록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병원에서 받았던 정보가 저 병원 가가지고 내가 뭐 의료보험 혜택도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워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킹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꿈꾸는 세상을 일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거에 좀 빨리 좀 쓸 수 있도록 스티비처럼 써서 뭔가 나한테 돌아오거나 그런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벤처 캐피탈의 위기다 이거. 위기죠. 예전 같으면 VC 찾아갔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VC가 찾아가서 저희가 큰 소리를 치면서 IR 해봐.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메디블락이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선구자적이지만 이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늘어나고 있죠. 저희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바뀌어야죠.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도 제가 생각에 샌드박스 빨리 그 규제형 샌드박스 적용해서 저희들도 이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허락해주고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전직 VC 출신으로 그게 확실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기가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이 블록체인 최근에 우리 이유 대표님 때문에 조금 더 접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참 엄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만한 프로젝트가 정말 그 화이트 네. 페이퍼에 쓰인 거를 완성할까? 네. 저 솔직히 말하면 10% 되면 대단한 거다라고 솔직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맞추는 애는 1% 될까? 그렇죠. 네. 일정을 맞추는 사람은. 네.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두 대표님의 그 메디블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성이 네. 좀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저녁에 좀 가서 사야 되나? 제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아주 하시는 대로 잘 네.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